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33분입니다. 반세기 만에 다시 이루어지는 유일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첫 발을 내딛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2025년 달에 기지를 건설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성수 경희대 우주탐사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50여 년 만에 인류가 다시 달로 향합니다. 그 네.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건데 왜 다시 50여 년 만에 도전을 하는 겁니까? 네, 당장 이제 달에 갈 목표는 별로 없지만요. 가까운 미래 안에 이제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우주 기지를 만들고 네. 또 사람을 상주시킬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한 50여 년 동안 사람이 지구 궤도를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때까지 기술은 다 50년, 60년대, 70년대 개발됐던 거고요. 근데 화성에 다시 사람이 가기 위해서는 그 월면 로버, 사람이 타는 로버라든가 우주복이라든가 이런 걸 다 기술 검증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지구를 벗어나서 심우주를 들어가고 달이나 화성의 궤도선을 타고 그다음에 청선을 타고 내려가고 하는 모든 기술이 다 이미 몇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종국에는 화성에 가려고 하는 거지만 일단은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달을 그 테스트 베드로 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왜 한 50년 전에 사람 가는 거를 시도를 하다가 지금까지 왜 안 했는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네, 뭐 잘 아시다시피 60년대에는 이제 미국하고 구소련이 체제 경쟁을 했었고요. 네. 그 체제 경쟁을 할 때는 두 체제가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고서는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처음에는 밀리고 있었는데요. 네.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이겼죠. 그래서 소련보다 더 먼저 사람을 달에 착륙을 시켰습니다. 그때 그 뒤로도 소련은 결국은 사람을 못 보냈는데 네. 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아마도 소련은 사람을 태우고 갈 만큼 충분히 무거운 탑재체를 달까지 실어보내는 발사체가 즉 로켓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한 성능을 못 가졌기 때문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완승을 한 다음에 몇 번 더 이제 총 6번 달 착륙을 했죠. 유인 달 착륙을 했는데 이제는 소련이 못 쫓아올 거라는 걸 알게 되고 그다음에 또 그 베트남전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이제 서서히 달 착륙 프로그램이 시들해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왜 이걸 여쭤봤냐면 사실 많은 분들이 50년 만에 다시 간다고 하니까 예. 이게 50년 전에 실패 못했다는 그런 음모론들이 있잖아요. 야, 네네. 그게 진짜인 거 아니야?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스튜디오 안에서 찍은 스테이지 된 거냐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듣고 관심을 네. 가졌었는데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었다면은 일단은 상대방 국가, 경쟁 국가였던 소련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이 그 사실을 알아내고서는 밝힐 수도 있고요. 또 미국 내부에서도 뭐 나사에서는 내부에선 조용히 함구하고 있을지라도 또 미국 내에 있는 많은 과학자와 공학자들이 그 이론을 그렇죠. 제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럴 확률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발사되는 이 발사체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마네킹 3개만 들어가 있고요. 그 마네킹을 통해 가지고 마네킹에 이제 여러 전자장비를 부착해서 그 안에 나중에 타게 될 실제로 사람이 타게 됐을 때의 진동, 얼마나 큰 진동을 느끼는지, 그다음에 또 고에너지 입자. 이게 고도가 한 2,000km에서 2만 km 사이에는 반 엘렌벨트라고 있고요. 네. 거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그 전하들이 많이 붙잡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우주선이 지나갈 때에는 이제 우주선 내부로 일부 그 고에너지 입자가 침투를 하는데요. 그게 사람의 피폭이 되면은 예. 그 즉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제 노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얼마나 그런 피폭량이 많은지를 마네킹 옷에 붙어 있는 장비를 통해서 이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동도 우주선의 진동은 대충 뭐 여러 장비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탑승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실제로 느끼게 될 네. 진동의 크기, 그 가속이 얼마나 큰지도 알기 위해서 이제 마네킹에다가 장비를 부착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기사를 언뜻 봤을 때 마네킹뿐만 아니라 그냥 인형들도 좀 보낸다고 하던데 맞나요? 인형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은 인형 말고 이제 그 10기의 위성을 같이 보낸다고는 들었습니다. 네. 위성이요? 네, 제가 인형 얘기는 못 들었고요. 위성이 가면서 이제 그 아르테미스 호를 사람이 타지 않은 아르테미스 호를 달 쪽으로 밀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가면서 이제 달로 가는 과정에서 10기의 위성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놓아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위성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그게 10개의 위성이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네. 이제
이게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기왕에 올라가는 김에 그리고 달로 가는 김에 지구하고 달 사이의 궤도에서 위성을 이용해 가지고 과학 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이제 연구를 할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죠. 네. 어차피 그 길을 가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마네킹 3개를 태운 유인 캡슐 오리온을 실은 이 스페이스 론칭 시스템 네. 이 발사가 되는 건데 네. 이게 사상 최강의 추력을 자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그런 기사를 읽었는데요. 그건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아, 예, 지금 가는 거는 첫 번째 버전. 이제 네. 로켓에서는 그 버전이나 세대를 블락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네. 지금은 SLS의 블락 1이고요. 블락 1의 추력은 글쎄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따라 다르지만 저는 추력보다는 그 실제로 달로 보낼 수 있는 무게로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아, 예. 근데 그 경우 그렇게만 보자면은 옛날에 있었던 세턴 5보다 조금 이제 못한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 다음번 그래서 블락 1B나 블락 2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아폴로 때 썼던 세턴 5하고 거의 비슷한 그 무게를 달까지 보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추게 될 것이고요. 그 뒤로도 계속 확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지금 현지에서 이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의 모습. 지금 이 발사가 준비되는 이 과정, 이제 기립을 했다고 하죠, 저걸? 네, 근데 저 경우에는 눕혀 있는 걸 세우진 않고요. 네. 우리나라의 이제 누리호의 경우에는 누운 상태에서 이제 세우긴 그러니까요. 했는데요. 네, 저거는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세우는 것 같고 지금은 그 연료랑 그 액체 산소를 계속 주입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주입하는 과정에서 차가운 그 액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근처에 수증기가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기 지금 약간 오렌지색이라고 할까요? 저게 발사체고 그 밑에 살짝 하얀색 보이는 저게 가서 역할을 하게 되는 그거라고 보면 되나요? 이제 이 SLS는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옛날에 아폴로 때 썼던 세턴 5는 3단이고 이번에 우리 누리호도 누리호도. 3단이었는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2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1단은 3개로 또 구성되어 있는데 가운데 센터 코어 또는 메인 코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양쪽에 사이드 부스터가 2개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건 액체 연료를 쓰고 양쪽에 있는 거는 사이드 부스터는 고체 연료를 쓰는데요. 근데 지금 그 주황색 부분은 1단의 센터 코어,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보면은 스페이스 셔틀 때부터 그랬고요. 나사는 흰색하고 저런 오렌지색이라고 할까 주황색을 좀 즐겨 쓰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예,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게 네. 하늘로 올라갈 때는 뒤에 배경색하고 대비가 돼서 잘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아마 나사에서 즐겨 쓰는 시그너처 색깔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옛날에 아폴로 때 미션 보시면은 달에 가서도 그 달의 로버, 사람이 타는 로버에도 주황색하고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달도 이제 배경이 회색이거나 아니면 하늘은 아예 검은색이니까 그런 데에서는 하얀색과 이제 오렌지색이 잘 보이기 때문에 아마 저런 색깔을 좀 선호하는 게 아닌가 네. 싶은데 네, 제 추측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좀 듣기로 이게 미국에서 이런 걸 추진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화성에 그 사람을 보내기 위한 유인으로 거기 가서 뭐 내려서 뭘 연구도 하고 그러려면 기지 같은 걸 만들어야 될 거고 네. 그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지 달에 한번 좀 실험을 해보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화성까지 가는 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그러니까요. 걸립니다. 그다음에 한번 문제가 생기면 다시 오는 것도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발사체 성능 가지고는 사람을 그 화성까지 갔다가 다시 화성 중력장을 출발을 해서 지구로 돌아올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섣불리 급하게 화성에 뭔가를 갖다 놓고 거기 사람을 보내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50년 전에 개발됐던 유인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기술을 다시 개발할 때는 그래도 문제가 생겨도 해결이 가능한 가까운 데서 모든 걸 다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화성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아르테미스 1호 발사 과정은 이 우리 다누리호와 좀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요. 비슷한 점은 뭐냐면 이 발사체라고 하는 거, 로켓이 위에 있는 달까지 가는 부분, 그러니까 우주선을 싣고 지구 중력장을 떠나서 달로 향하도록 밀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네. 즉 SLS는 그 위에 실려져 있는 오라이온을 달 궤도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누리호의 경우에도 누리호가 아니라 다누리의 경우에도 그 스페이스X의 팔콘 9이 올라갈 때는
이 로켓은 지구 중력장을 벗어나서 그다음에 달로 가도록 밀어주는 역할만 했고요. 정작 달까지 가는 거는 이제 우주선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다누리의 경우에는 다누리가 우주선이고 그 경우에는 착륙을 안 하고 달에 가서 궤도만 도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오라이온 SLS에 실려서 가는 오라이온도 결국에 달까지 가는 거는 이제 오라이온이 모듈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지금 미국 현지에서 이 진행이 되고 발사가 되지만 사실 전 세계적 협력 프로그램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참여하지 않습니까? 아르테미스 1까지는 아직 미국이 거의 대부분의 일을 해왔고요. 나사가 네. 중심이 돼서. 근데 단 오라이온은 이제 보잉사에서 맡았고 오리온에 또 들어가는 서비스 모듈은 유럽의 그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에어버스 비행기 만드는 회사의 이제 우주 국방 쪽이죠. 그쪽 회사가 담당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아르테미스 1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아르테미스 3에 참여하게 되는 게 이 우주인들이 오라이온을 타고 달 궤도 근처에 가서 거기서 스페이스X에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보낸 스타쉽으로 옮겨 탑니다. 그리고 그걸 타고 달 표면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스페이스X가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 미국은 민간에다가도 중요 부품이랄까요, 장비들을 다 그 발주를 주고 만들게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가 아르테미스 미션에 궁극적으로는 참여하게 될 건데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가 뭘 할지는 아직 안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협약은 했는데요. 아르테미스를 같이 하는 걸로. 근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뭘 한다라고 알려진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딱 듣기로 저는 이제 영화 마션이 좀 생각이 나는데 이게 뭐 그냥 저 발사되는 오라이온인가요? 그거 자체가 착륙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착륙선이 또 스타쉽 뭐 그런 걸로 또 갔다가 또 다시 그 타고 올라오고 그렇게 다시 만나고 이러는 게 우주에서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거예요? 그렇죠. 이제 도킹을 해야 되죠. 네네. 랑데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도킹을 실제로 두 우주선이 만나는 거를 도킹이라고 합니다. 궤도를 거의 같이 가게 하는 걸 랑데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도킹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은 지구 궤도에서는 이미 했죠. 예를 들어 이제 우주 정거장에 우주인을 지상에서 보낼 때에는 그 로켓에 이제 유인 우주선에 실어가지고 그 우주 정거장에 가서 도킹을 한 다음에 사람이 건너타고 다시 내려올 때도 거기서 도킹을 해서 건너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은 지구 궤도에서는 완성이 돼 있는데요. 달 궤도나 화성 궤도에서 한 적은 당연히 화성은 뭐 아직 사람이 안 갔으니까 달 궤도에서 한 적은 아직 없는데 저도 아르테미스 미션을 나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몇 년 전에 발표한 걸 봤을 때는 좀 깜짝 놀랐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야심차게 사람이 달 궤도에 가서 우주선을 건너타는 것까지 한 번에 하려고 할까? 지금 물론 한 번은 아니고 아르테미스 1, 2를 거쳐서 3에 하는 거긴 한데요. 아마 이제 아까 앵커분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50년 전에 한 것 뭐 달에 가서 이번에 또 뭐 하냐 하는 얘기는 당연히 듣고 싶지 않고 뭔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 궤도에다가 우주 정거장을 갖다 놓는 거죠. 그 우주 정거장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스페이스X의 그 스타쉽이 그 역할을 할 거고요. 그러다가 그 달 우주 정거장에 아르테미스 3의 오라이온을 타고 온 우주인들이 거기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강을 했다가 달 표면으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60년대, 70년대 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고요. 아마 이걸 통해서 이제 나사가 우주 정거장을 지구 궤도가 아니라 일단은 달로 진출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에서부터 화성으로 사람들을 또 물자들을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이제 전초 기지가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이제 뭐 달 착륙선을 또 뭐 개발해서 먼저 발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많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래도 많은 것들을 좀 난관들이 있겠지만 잘 극복해서 우주의 그 선진국 대열에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경희대 우주탐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